모두 착석하셨으니 준결승 토론 이금순 심사위원 주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순 심사위원 주심께서는 다른 심사위원을 소개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2라운드의 찬승팀입니다. 후마니타스의 이서영님, 네, 이재현님, 김성연님, 깔맞춤 하셨네요. 네, 자, 또 반대 측 소개하겠습니다. 너구리 팀입니다. 정효정님, 이휘연님, 네, 한윤서님, 미안합니다. 전윤아님, 네, 자 이렇게 6명이 다 자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동일합니다. 먼저 찬성팀의 제1토론자께서 찬성팀의 기조연설을 포디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후마니타스 김성현입니다.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찬성 측을 맡은 후마니타스 조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권을 먼저 정의하자면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동시에 양도될 수 있는 권리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자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찬성층 입론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핵화와 인권의 연계는 한반도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 적극적 평화 달성에 기여합니다. 단순히 핵무기가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불평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북한 유엔의 최소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근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의 대부분을 핵무기 개발 쪽으로 빼돌리는 등 주민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어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정책에서의 인권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해야만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어 비핵화 문제만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반대측 기조연설 3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인권의 연계가 거론되고 있으나 저희 반대측은 인권과 핵의 비등가성에 주안점을 두어 인권 그 자체의 중대함을 인지하기에 두 사안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비핵화와 인권 문제와의 연계는 비핵화 논의 자체의 결렬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인권 조약의 보편 타당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또는 외국 기관이 해오는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한 문의를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례로 북한의 2013년 5월 10일자 입장 표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에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와 조사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한 방북 허용을 요청했으나 이에 북한은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지속된 위원회의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둘째,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이 거론된 전례 자체의 희소성입니다. 지금까지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등가 조건으로서 성립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두 사안을 연계할 필요성의 반증이자 인권 문제와 핵 개발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권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교환될 문제가 아닌 독립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폐쇄적 태도로 말미암아 두 사안의 섣부른 연계는 역효과 초래 가능성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과의 결부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개입이라 해석될 여지를 지닙니다. 정치학 사전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이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군사적 개입을 뜻하지만 경제 제재를 비롯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개입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근 북한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나듯 외부의 생각보다 북한은 자국민의 생존권에 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국가가 아닌 독자성을 지닌 북한의 원치 않는 인권 논의는 주권 불가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국제 인권 옹호 단체들이 주관하는 인권 전문 광장에서의 독립적인 해결 방안 논의, 비핵화 조건으로 거론되는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기술 협력 교류 등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 속 북한의 자발적 인권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논의 자체의 중단 가능성, 전례의 희소성,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을 근거로 비핵화 논의에서의 인권 언급을 반대합니다. 네. 이상 반대 측 임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교차 질의 쟁점 반박 준비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후마니타스 찬성 측이 주도하는 교차 질의 쟁점 반박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마니타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의를 맡은 후마니타스 이재은입니다. 반대 측에서 비핵화 협상 결렬 빌미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사위원회 인권 침해 사례를 유엔이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한민국이 권고한 대부분의 사항을 북한은 수용하였으며 다른 협약들에 대해서도 보고서와 권고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렬될 수 있다는 빌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폐쇄성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핵화 논의가 계속해서 결렬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권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심각하고 특히 서구 사회와 유교 사회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 광범위한 만큼 그중에서 특히 취약계층과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및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대북 지원과 남북 협력을 매개로 남북 사이의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찬성 측 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서구에서 주로 보는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말에 따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했을 때 중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언론 철폐,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을 주로 인권의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반면에 유교 문화권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생존권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북한이 뭔가 인권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서구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주장하셨던 남북 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은 이 유엔 결의안이 포함되는 것은 핵무기에 관한 물질들만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다른 협력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반대측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반대측이 생각했을 때는 인권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남북 협력은 인권에 대한 연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서구권과 그런 유교 문화권의 인권에 대한 인지 차이는 잘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권을 별개로 본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인권은 인권 전문 광장에서의 독립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아예 무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국가뿐만 아니라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인권을 위한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권이란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광장에서 다뤄야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결의안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협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고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 같은 경우도 북한에는 상당히 큰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치적인 방법으로서의 기술 협력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문적인 광장도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지금 남북 그런 비핵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만약 민간 협력이나 말씀해주신 비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럼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얽힌 문제,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이런 문제는 만약 비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비정치적인 접근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연계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정치적인 접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만약 올림픽 그런 평화를 비정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비핵화와 인권을 비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단순 올림픽은 그거에 그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심각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사례는 그런 각 중국, 미국 등의 국가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비정치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비핵화라는 것은 비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다 보기 때문에 국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인권 같은 경우는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개입되면은 상당히 얽히고 설킨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과 비핵화는 충분한 그 독립적으로서 중요성을 띠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그 인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은 사례에 불과하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NGO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인민들 즉 실질적으로 인권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간이라서 저희 시간차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북한 인권 주민들의 실질적인 걸 봤을 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왜 인권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고 인권 문제가 심각하냐라고 봤을 때 체제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정보가 차단되어서 인권 탄압 전체주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게 과연 반대측이 말씀하시는 NGO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인권 전문 광장에서 지금 북한의 체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하나를 질문을 드리면
체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한 인민들의 인권 문제는 체제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인권 문제 체제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이거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체제에 대한 문제는 단순 NGO나 말씀하시는 비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비핵화와 인권을 정책적으로 연계하자는 게 저희 찬성 측 입장입니다. 우선은 답변을 드리자면은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결 방안은 비정책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걸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권 자체,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인권 자체도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판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인권을 비핵화 사안에서 연계를 해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이고요. 오히려 비핵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개발이 일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독립적으로 인권 문제 해결과도 병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NGO가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NGO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라는 것은 정상회의 그리고 저희가 접근할 게 개별적인 국가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회의에서는 6월 11일 회의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명시가 되었고 NGO 역시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실제 탈북민의 목소리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유엔에서 제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권 증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반대 측에 질문을 드릴 때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없이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권을 연계하지 말자고 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핵화 협상과 인권을 따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인권이란 문제가 너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란 문제가 저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대북 제재가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권과 비핵화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사실 인정하신 거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주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의 핵심 내용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는 조금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인권 모두 다 중요한 문제라는 건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모두 다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구권과 특히 협상의 주체가 되는 서구권과 유교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비핵화를 해결하고 물론 그 먼저라는 것은 순차적인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해결을 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따로 독립적인 전문 광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해결책으로서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는 서구권과 유교권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논외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얽혀져 있는데 이걸 만약 인권 전문 집단에서 해결을 한다면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자, 의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유, 되게 뜨겁네요. 자, 이 열기 시키지 않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너구리 팀, 그러니까 반대 측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는 질의응답과 쟁점 반박 시작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측 쟁점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론에서 국제사회 북한 문제를 충분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먼저 아까 입론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북한 문제는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문적으로 채택할 정도이니 이미 세계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공론화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데
이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공론화를 함으로 인해서 공론화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체제적인 변화를 남한이 도와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북한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엄연한 유엔 가입국이고 또 이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기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민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또한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북한이 인권에 대해 무관심해서 그거를 논의해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또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나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를 비핵화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근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라고 질문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국가 자체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따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 비핵화 협상에서 나눠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저희가 말했던 건 북한 인권이 지금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 것도 맞지만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 국가로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북한이 보호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권 후진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이유가 혹시 북한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경제적 능력 부족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능력이 아예 저희 이제 찬성 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충분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권 문제를 외국과 논의할 경우에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 전복의 우려도 있어서 이를 피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더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개방인 만큼 경제 개방을 통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먼저 달성을 하고 이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는 국제 광장에서 따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비핵화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 둘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 같이 연계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는 북한 자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매우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 주도하에 인권 증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의 교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방금 인권 문제를 정부의 주도로 함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저희 한국 정권의 상태를 봐도 알 수 있으지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와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대북 태도가 다른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모든 나라가 정권에 따라서 북한 인권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적게 벌어지는 민간 단체나 국제 전문 광장에서의 논의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응답자가 활동하는 소속 정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의회 실무진들의 65%는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보다 소규모의 점진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소속 정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으로 인한 그런 차이는 완전하게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건 지금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주민들은 현재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 집단은 식량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연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네, 찬성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해결 방안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북한이 편승을 해서 그 속에서의 경제 개발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제 자유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해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혹시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핵화와 인권을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면 그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하여 독립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찬성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계화 흐름에 맞춰서 경제 개발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세계화 흐름에 맞춰서 경제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저희는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북 제재 완화야말로 비핵화를 독립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 반대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네, 대북 제재 완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핵화를 유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비핵화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핵화를 하되 그 비핵화 과정에서 먼저 우선 계속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북한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은 협상 자체에 인권이 개입하게 되면 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인권과 독립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비핵화를 통해서 뭔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찬성 측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반대 측이 질문 주신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했을 때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말씀이십니까? 결국에는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오히려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둘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고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야만이 빠른 시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정책적인 제한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NGO나 그런 말씀해주신 UN 민간 단체들의 협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론화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은 시점에서 인권을 비핵화와 연계해서 접근했을 때 우리 모두 비핵화에 대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권까지 연계했을 때 공론화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간 단체가 그런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때 왜 그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질문 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 단체가 만약 홍보를 하거나 그런 대외적으로 알릴 때 사용하는 방안이 SNS라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SNS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이러한 SNS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정책 제안을 계속해서 제안하셨는데 이번 2018년의 남북 관계와 지금의 남북 관계가 완전히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으시 정책 제안은 그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례도 있으니까. 정책 제안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네, 맞습니다. 네. 정책 제안이 무산된다는 건 저희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아무리 만약 뭐 4년마다 5년마다 정부의 체제가 바뀌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러한 정책이 완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껏이 볼 수 있을 때 이제 보수 정부와 진보 정권의 그 대북 태도가 다르고 또 이 다른 대북 태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정치권마다 있었는데 여기서 네, 멈춰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전윤아님 미안합니다. 다음 세션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격하게 동의도 하시면서 격하게 안타까워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다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가 잘못되면 팩트는 교정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프로스펙티브 어떤 관점이냐 할 때는 이건 필요하다면 코렉션하고 맞춰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해석이 맞냐 틀리냐도 심사위원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평 시간에 다 듣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이제는 추가 질의, 추가 쟁점 반박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입니다. 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잠깐 지금 저희 전체 과정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때마다 툭툭 소리가 자꾸 이제 녹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 이동하는데 잡음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마이크를 그냥 켜놓은 상태로서 계속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찬성팀이 주도하는 추가 질의, 추가 쟁점 반박, 후마니타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입니다. 그 입론하실 때 북한의 자발적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북한의 어떤 부분에서 자발적인 인권 개선 방안이 있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네, 북한이 이제 신년사를 할 때 작년에 처음으로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인권에 대한 책임을 뭔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인권이란 문제를 당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인권에 있어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인권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데 과연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논의할 때 반발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거 두 개가 모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바로 그 인권 문제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인권 문제에 특히나 예민한 이유가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전례를 따져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헬싱키 프로세스가 최초로 이제 안보 협상에서 인권이 거론된 협상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협상들을 처음에 서방 세계에서 인권을 제시할 때는 절대 동구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제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헬싱키 프로세스에 인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이후 동구권 내 인민들이 인권 조약을 근거로 인권 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엔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인권에 대한 것을 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해주신 예시에선 인권 운동이 발생해서 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북한의 체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경제적인 접근,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개선을 정책적인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즉 헬싱키 프로세스를 예시 들어준 거라는 별개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 그러니까 제가
다음 반박을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찬성 측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생존권에 가까운 개념입니까? 인권의 기본이 생존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비핵화 협상에서 연계시키고자 하시는 인권 역시 생존권이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일단 생존권 보존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찬성 측 교차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따 반대 측 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변화로 인해서 세계화 흐름에 맞게 기술 변화를 해서 인권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인권에 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치학자 잉그라트의 프리덤 라이징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해선 자유의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사회의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유의 가치가 상승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비핵화를 겪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이 되는 순간 비핵화 협상 자체가 결렬될 빌미를 지니기 때문에 둘의 독립적인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반대 측 입장에 첨언하고 싶은 건 기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간다는 거에 너무 동의하고 근데 이번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하는 한미 정상회담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 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강조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든 위기가 될 수 있는 기후위기나 글로벌 보건, 5G나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 새로운 유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논의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반박 드려도 될까요? 저희 교차 질의 시간이니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반대 측에서 주장한 그 북한이 인권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그 주장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측은 그 북한 그리고 반대 측에서 식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식량이 북한 모든 그 자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 상황을 말씀합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떤 면이 북한이 지금 현재 인권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논리가 정의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신년사에 최초로 인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었고 또 아까 코기토 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9년에 북한 헌법에 최초 인권이라는 단어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북한이 국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관심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수용을 추구하고 또 인권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규약의 조항에 따라서 규약의 이행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형식적으로나마 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북한이 아예 관심이 없는 나라였으면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비단 민간 단체가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들고 와도 국제사회 압박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에 넣었다는 내용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장에서 독립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지 않다면 어떻게 독립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보고서에 넣긴 했으나라는 내용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권 해결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예시가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들고 오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이제까지 해왔던 짓을 언제든지 인권에 대한 저희 체제에 대한 모독이다, 위협이다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인권은 전혀 북한의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나 다른 민간단체의 도움을 빌리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북한이 헌법이나 신년사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말해서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신년사나 헌법에 2019년에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인권 개선에 대한 나아진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하면 인권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리 헌법이나 신년사에서 나름 국가적인 접근으로 인권을 연계해 왔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이를 민간 협력으로 이어온다고 해도 전히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자리에 인권을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근데 저희 반대 측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찬성 측에도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북한이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권을 대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능력도 없고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개입 속에서 비핵화 인권이 연계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미 인권에 대한 연관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지의 행보가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이 인권에 대한 개념차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북한이 헌법이나 신년사에서 인권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인권 개선에 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과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드리자면 비핵화와 인권이 외교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복잡성을 민간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복잡성과 인권의 복잡성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복잡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이나 미국이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첨언하자면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잠깐만요. 자, 찬성 측이 주도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 측 너구리 팀에서 주도하는 추가 질의, 추가 쟁점 반박 10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찬성 측과 토론을 나누면서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은 결국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비핵화와 인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저는 토론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반론으로 넘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비핵화 협상이나 인권의 협상에서 미국이라는 주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바이든 행정부의 투트랙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임명을 하면서 인권과 비핵화를 별개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비핵화라는 문제가 여러 국제사회가 얽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얽힌 관계 중에 한 국가인 미국조차도 인권과 비핵화를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과 비핵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핵화 협상 자리에 연계시킨다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건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 미국이 이제 북한
특별 대사를 임명을 하였는데 이 행보 자체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비핵화와 인권이라는 문제를 독립적으로 바라보는구나라는 다수의 전문가의 해석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체제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체제적 변화라는 것이 저희 반대측이 생각했을 때는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대측이 생각하는 체제 전복 외에 다른 체제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언급했던 체제적인 변화는 북한 내부의 체제적인 변화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체제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북한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 비핵화 협상 자리에 인권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좀 더 이목을 집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 커지면서 이거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민간들이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취약계층까지 인권 개선에 미칠지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구축에 있어서의 체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민간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저희 반대측이 입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노력입니다. 과연 정상회의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북한 인권 개선으로 또 자연스럽게 주제가 흘러들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면, 사실 찬성 측에서는 이 북한 인민,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의 문제의 주체가, 피해의 주체가 인민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인민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경제적인 연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인정하십니까? 네, 그 피해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찬성 측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현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돈이 인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다는 것에도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비핵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되게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에 인정을 하십니까? 네, 네.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것은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비핵화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되었던 이유는 과연 인권을 개입하지 않아서 결렬이 되었다는 것에 반대측은 의문을 듭니다. 결국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핵화라는 것이 결렬되었던 이유는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인권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 입장 차를 줄여야 되고, 인권에 대해서도 더 언급을 해보자면, 계속해서 이 논의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권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북한이 뭔가 인권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보인다, 인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인권의 부분은 생존권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측면은 생존권의 측면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같은, 결국에는 자연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모습,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인권에 대한 입장 차이는 과연 작은 부분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의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바이든 정부가 과연 언론에 대한 탄압만 언급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북 전단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걸 열고 봤을 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112만 명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 말씀하신 바이든 정부가 말하는 게 언론 탄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북한 생존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반대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존권과 맞닿은 부분인 것도 사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보는 인권이라는 것은 과연 생존권만을 말하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북한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봉쇄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한 데에다가 수해까지 겹치며 주민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들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봉쇄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폐쇄성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다른 어떤 권위주의 국가보다 폐쇄적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를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특히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측도 인지를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인권 보고서 측면에서 유엔 인권 사절단이 방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권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왜 북한이 거절했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저희는 아직 그 사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인권 사절단이 방문했던 시점과 뭐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당국 조사위원회 인권침해 사례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부탁을 드렸으나 북한이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해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북한이 완고한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은 그러한 접근이 바로 체제 붕괴로 걱정했기 때문에 체제 붕괴의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는 체제 붕괴에 대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북한이 인권 사절단을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거면 북한이 인권 사절단을 거부한 이유는 그러한 접근이 북한 체제의 붕괴로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권 사절단이 방문한 것은 뭔가 체제 붕괴로 이해를 하고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체제 붕괴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제 붕괴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일단 먼저 그런 인권 사절단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과연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이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체제 붕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 개선의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 인권 사절단 방문은 오히려 뭐 환영 행사 같은 것처럼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체제 붕괴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대화 결렬이 이뤄진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접근했을 때 체제 붕괴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의 체제 붕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했을 때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체제 붕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적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좀 여쭤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토론 자체가 효과적인 협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협상 과정에서 국제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측의 질의응답 또 추가 질의응답 변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최종 변론, 최종 발언 준비를 위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 토론 대회는 마지막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과정에 이 심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못지않게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가져가는지도 심사위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 1분 동안 여러분 준비할 동안 잠시 얘기했는데 아 이거 어렵다. 되게 어려운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찬성 측에서의 최종 변론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측 최종 반론을 맡은 후마니타스의 이서영입니다. 저희가 계속 토론을 진행해 오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과연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찬성 측에서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시기성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했을 때 가능해서 정책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대한민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지금까지 북한과의 인권 논의 과정에서 인권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건 이번이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사안이 집중된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시화하고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정한 북한의 내적 반응을 유도해내면서 비핵화와 인권의 연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한국 정부가 인권의 보편적인 원리를 강조하면서 거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얘기를 했을 때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의 핵심 내용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유엔에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물을 길러다 주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핵심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자리를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걸 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비핵화만을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를 넘어서서 북한 인권의 불평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를 주도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는 비핵화와 연계를 했을 때 걸림돌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측 입장입니다. 이상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구리 팀에 주어진 마지막 3분입니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지금까지 비핵화 관련 논의 자체의 중단 가능성, 두 사안에 연계된 전례 자체의 희소성,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것의 부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적극적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엔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론화 문제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30년째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근거이며 두 사안의 연계가 평화 자체를 결렬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논의했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투트랙 성향은 지난 5월 발표된 기사에 따라 미국에서 4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 브리핑 결과임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책적 접근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접근에는 회담, 성명 등 역시 포함되는 개념인데 2005년 발표됐던 9월 19일 성명이 결렬됐던 사례, 또 2020년 6월 북한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를 제기하여 2018년 판문점 선언 자체에 대한 파기를 언급한 사례 등을 근거로 정책적 접근 역시 결렬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접근은 비단 SNS와 같은 접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양측이 동의한 바와 같이 경제제재 완화, 개혁 개방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는 세계화의 흐름에서의 편승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며 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잉그라트의 주장과 같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국가 통제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세계화의 편승, 그 속에서의 시장 개방을 통해 자연스러운 자유권의 증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경한 입장,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북한의 모습, 유엔 가입국으로 된 순간 북한은 이미 하나의 주체적인 국가로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협상 자체의 결렬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두 사안의 연계는 평화의 본질을 고려하지 못하는 해결책입니다.
북한 주민의 현황과 북한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리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여 두 사안을 섣불리 연기하는 접근은 자칫 세계 평화 자체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후마니타스 또 너구리 두 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지금 시각이 3시 46분, 계획된 시간에서 1분 차이가 났네요. 일단 15분간 휴식을 하고 4시에 입장을 하시면 그 사이에 심사위원들이 결승 진출 두 팀을 결정하도록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4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